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절집 마당의 장독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깨져나가자 스님은 진돗개를 혼냈습니다. 그러나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빨과 발톱으로 장독대를 박살내는 기괴한 집착. 그 이유를 안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3년 전부터 장독 속에서 발효되고 있던 것은 간장이 아니라 스님을 죽이려는 치명적인 독이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전기가 굽이굽이 흘러내려 멈춘 곳, 새 속에 시름이 닿지 않는 깊은 산자락에 청연사라는 작은 암자가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암자의 주인인 해월 스님은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지 어언 30년, 이제는 희끗한 귀밑머리가 그의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님의 곁에는 3년 전 거둔 흰둥이 진돗개, 흰소리가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었다. 해월 스님의 과거는 평탄치 않았다. 속세에 있을 적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사업체를 이끄는 건실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일어난 큰 불이 그의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하루아침에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진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세상을 등지기 위해 이 깊은 산으로 들어왔다. 불경을 외우고 텃밭을 가꾸며 그는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속에 묻은 아내와 딸의 얼굴은 밤마다 찾아와 그의 잠을 설치게 했다. 그러던 3년 전 겨울 스님은 장작을 패러 나갔다가 눈밭에 쓰러져 죽어가던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스님은 차마 어린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고 녀석을 품에 안아 암자로 데려왔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녀석을 간호하며 스님은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다. 잿더미만 남았던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듯 했다.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난 강아지가 바로 흰소리였다. 흰소리는 영특하고 충성스러웠다. 스님이 독경을 할 때면 조용히 곁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고 스님이 산책을 나설 때면 늘 한 걸음 뒤에서 그의 그림자처럼 따랐다. 흰소리는 스님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도반이었다. 청연사는 작고 외진 암자였지만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해월 스님이 직접 담그는 전통 간장이었다. 스님은 속세에 있을 적 어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 국산 콩과 천일염 그리고 지리산의 맑은 물로만 장을 담갔다. 그 깊고 구수한 맛은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 멀리서도 스님의 간장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 수십 개가 줄지어 있었고 그것들은 스님과 흰소리의 겨울 양식이자 암자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암자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흰소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독 장독대 가장 안쪽에 있는 커다란 간장 항아리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흰소리는 그 항아리 주위를 맴돌며 코를 킁킁거리고 이따금씩 하늘을 향해 낮고 불안한 소리로 낑낑거렸다. 흰소라,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맛있는 거라도 들었느냐?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흰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녀석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이 되면 흰소리는 잠도 자지 않고 그 항아리 앞을 지켰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스님을 지키려는 용맹한 장수처럼. 녀석의 눈은 늘 항아리를 향해 있었고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렸다. 스님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항아리는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어떤 낯선 흔적도 없었다. 과연 저 항아리 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흰소리의 기이한 행동은 열흘 넘게 계속되었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오직 그 간장 항아리에만 집착했다. 해월 스님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스님은 짐승의 감각이 때로는 인간의 이성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항아리 주변을 살펴보고 냄새를 맡아보아도 스님은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흰소라, 그만하거라. 내가 오해한 것이야. 스님이 녀석을 달래보았지만 흰소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스님이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녀석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욱 거칠게 지저댔다. 마치 스님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작은 암자는 금방이라도 폭우에 쓸려갈 듯 위태로웠다. 스님은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흰소리는 툇마루 아래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여전히 장독대를 향해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어둠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스님은 깜짝 놀라 목탁을 떨어뜨렸다. 소리는 분명 장독대 쪽에서 난 것이었다. 스님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등잔을 들고 비바람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독대에 도착한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흰소리가 그토록 경계하던 바로 그 간장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온몸이 검은 간장으로 뒤범벅이 된 흰소리가 서 있었다. 녀석의 발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에 베인 상처가 깊게 나 붉은 피가 검은 간장과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흰소라,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스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흰소리에게 소리쳤다. 저 항아리는 내년 봄 마을 축제에 내놓기 위해 가장 정성을 들여 담근 것이었다. 스님의 질책에 흰소리는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스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깨진 항아리 쪽으로 끌어당겼다. 녀석의 눈빛은 스님 저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다. 스님은 그제야 이성을 되찾고 깨진 항아리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땅바닥에 쏟아진 간장은 평소에 맑고 검붉은 빛이 아니었다. 역겨운 기름띠가 뜬 채 시커멓고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이것은 간장의 냄새가 아니었다. 명백한 독의 냄새였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자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검은 간장물 아래로 하얀색 가루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스님은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그 가루를 긁어 모아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 순간 스님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과거 밭의 해충을 잡기 위해 사용했던 맹독성 농약의 냄새와 똑같았다. 누군가 스님이 가장 아끼는 간장 항아리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맹독성 농약을 몰래 집어넣은 것이었다. 만약 흰소리가 아니었다면, 만약 흰소리가 이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았더라면, 스님은 내년 봄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독이 든 간장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일이었다. 흰소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 흘리는 흰소리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흰소리는 스님의 품에 안겨 낑낑거리며 스님의 눈물을 하차주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 한 스님과 그의 충견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끔찍한 비극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악랄한 범인이 바로 스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날이 밝자마자 해월 스님은 마을 이장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곧이어 과학수사대까지 동원된 경찰들이 암자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깨진 항아리의 파편과 독이 든 간장, 그리고 바닥에 남아있던 흰 가루까지. 모든 것이 증거물로 수거되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간장에서 검출된 것은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나 더 독성이 강한, 지금은 생산조차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었다. 만약 사람이 한 숟가락이라도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결과였다. 작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암자에서 스님을 해하려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스님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월 스님은 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하며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스님은 매일같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스님은 자신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스님의 간장이 유명해지면서 그 비법을 탐내거나 스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생겨났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 열렸던 지역 특산물 축제에서 스님의 간장이 대상을 받으면서 그를 질투하는 시선은 더욱 늘어났다고 했다. 스님, 혹시 최근에 스님과 다투거나 안 좋게 헤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스님은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박성호. 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청연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던 신도였다. 그는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간청했었다. 스님은 그의 열정을 기특하게 여겨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장 담그는 비법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성호는 생각보다 끈기가 없었다. 그는 장이 익어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자꾸만 쉬운 길, 빠른 길을 찾으려 했다. 스님,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장에서 만든 메주를 사다 쓰고 화학 조미료를 조금만 넣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더 좋아질 텐데요. 그의 말에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성호야, 음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쉬운 길로 간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법이야. 스님의 꾸짖음에 성호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 암자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 스님은 그가 제풀에 지쳐 떠나갔으리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 사람이 혹시... 스님은 경찰에게 박성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경찰은 즉시 박성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살던 집을 처분하고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흰소리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항아리 파편에 깊게 베인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고 맹독성 물질에 노출된 탓인지 녀석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스님은 매일 밤 끙끙 앓는 흰소리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충견을 이대로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오후였다. 겨우 기운을 차린 흰소리가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갑자기 뒷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흰소라, 어디 가느냐? 아직 다 낫지 않았어. 스님이 다급하게 뒤를 쫓았지만 흰소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간 녀석이 멈춰 선 곳은 낡은 토굴 앞이었다.
그곳은 스님이 예전에 김치를 묻어두기 위해 파놓았던 작은 토굴이었다. 흰소리는 토굴 입구에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의 발톱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그것은 바로 땅속 깊이 묻혀있던 또 다른 항아리였다. 스님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흰소리를 도와 항아리를 꺼냈다.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순간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항아리 안에서는 며칠 전 깨진 항아리에서 났던 것과 똑같은 지독한 맹독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범인은 스님의 눈을 피해 또 다른 독 항아리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만약 흰소리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비밀은 영원히 땅속에 묻힐 뻔했다. 대체 이 악마 같은 범인은 왜 이렇게까지 스님을 해하려 하는 것일까? 두 번째 독 항아리의 발견은 수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범인은 단순히 스님을 해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님의 명성을 완전히 실추시키고 청연사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려는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사라진 박성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그를 전국에 수배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스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흰소리를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흰소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을 뻔했네. 저게는 보통 개가 아니야. 산신령님이 스님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흰소리가 좋아하는 고기와 간식을 사들고 암자를 찾아왔다. 덕분에 흰소리는 포식을 하며 기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때는 아들처럼 아꼈던 신도 박성호가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스님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한 보살이 스님을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님, 사실은 박성호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저희 가게에 찾아왔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스님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보살의 말에 따르면 박성호는 청연사를 나간 뒤 스님에게 배운 비법으로 간장을 담가 팔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만든 간장에서는 청연사 간장 특유의 깊은 맛이 나지 않았고 사업은 보기 좋게 망해버렸다고 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스님 탓으로 돌렸어요. 스님이 일부러 진짜 비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를 쫓아냈다고요. 언젠가 반드시 스님께 복수하고 청연사의 간장보다 더 유명한 간장을 만들어 성공하겠다고 이를 갈더라고요. 보살의 증언으로 박성호의 범행 동기는 더욱 명확해졌다. 어리석은 질투심이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박성호가 이웃 도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그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님은 경찰서로 달려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성호를 마주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맑은 눈으로 스님을 따르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져 낯선 괴물처럼 보였다. 왜 그랬느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성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스님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고?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었어.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내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야. 그는 모든 것을 스님의 탓으로 돌리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당신의 간장처럼 인정받고 싶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나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잖아. 그깟 정성이 뭐라고. 기다림이 뭐라고. 세상은 변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사는 위선자일 뿐이야.
박성호의 절규를 들으며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이었다. 박성호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스님의 간장이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살인 미수 혐의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청연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깊었다. 그는 장독대에 설 때마다 증오로 가득 찼던 박성호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그때 흰소리가 스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가만히 핥았다. 마치 스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다. 스님은 흰소리를 끌어안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다 괜찮다. 내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벗 흰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스님은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성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박성호가 감옥에 들어가고 청연사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암자를 찾아와 스님의 안부를 물었고 흰소리는 마을의 명물이 되어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박성호의 일그러진 얼굴이 트라우마처럼 스님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감옥에 있는 박성호였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스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스님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를 읽는 스님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박성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성호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부디 죗값을 다 치르고 세상에 나와서는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박성호의 일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해월 스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박성호 씨의 변호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호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님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님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이 든 간장은 스님이 자작극을 벌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박성호 씨는 스님께서 과거에 사업을 하다 큰 부를 내어 아내와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받은 보험금으로 이 암자를 세우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스님께서 더 많은 후원금을 얻어내기 위해 충견 흰소리를 이용해 벌인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변호인의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런 식으로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스님이 소리쳤지만 변호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성호 씨에게는 새로운 증인이 생겼습니다.
스님께서 불을 질러 가족을 해치고 보험금을 타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님께서는 살인 미수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 및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성호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이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 증인까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청연사와 그리고 스님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스님은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자신의 결백과 청연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박성호의 배신은 독이 든 간장보다 더 지독하게 해월 스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스님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법당에 틀어박혔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딸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스님을 덮쳐왔습니다. 내가 불을 냈다니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세상의 모든 것이 스님을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민심도 다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박성호 측 변호인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해월 스님이 사실은 가족을 해치고 보험금을 타낸 파렴치한이라더라. 어쩐지 속세의 미련을 못 버리고 간장이나 팔더라니. 한때 흰소리를 영웅이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스님을 위선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암자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청연사는 다시 깊은 고립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딸의 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스님이 깊은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오직 흰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스님의 마음을 아는지 하루 종일 스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스님의 손등에 제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스님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로 젊은 여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야무져 보이는 눈매. 그녀는 자신을 인권 변호사 이수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스님, 인터넷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녀는 박성호 측의 주장에 수많은 허점이 있으며 그 배후에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할 형편이 못 됩니다. 스님이 힘없이 말하자 수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온 것입니다. 스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스님의 변호를 맡고 싶습니다. 보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눈빛에서 스님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수아 변호사와 스님 그리고 흰소리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밤을 새워가며 30년 전의 화재 사건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기록 곳곳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발자국, 그리고 스님의 사업 경쟁자였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 최진혁 스님,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수아가 내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스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진혁. 그는 한때 스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무서운 사업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사업 아이템을 훔치고 스님의 거래처를 빼앗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스님을 괴롭혔습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 그는 스님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었을까요?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진혁 씨는 현재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천명건설의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천명건설은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부지에 바로 이 청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박성호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세력은 바로 최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청연사를 빼앗기 위해 30년 전에 악연이었던 박성호를 이용해 스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 산에서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절망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법당 구석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던 흰소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을 어디론가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스님을 데려간 곳은 30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이 타버린 옛 암자터였습니다. 흰소리는 그 잿더미 위를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잿더미 속에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가 묻혀 있는 것일까요? 흰소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옛 암자터의 한 구석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녀석의 발톱에서는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이수아 변호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흙을 파내던 흰소리의 발톱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녀석은 그것을 입으로 물어 조심스럽게 스님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다 남은 작은 쇠 상자였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불길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님의 아내가 쓰던 가계부 겸 일기장이었습니다. 스님은 30년 만에 아내의 손때 묻은 유품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불에 그을린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가족의 소소한 일상과 어린 딸 소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더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재가 나기 며칠 전에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최진혁 그 사람이 또 가게에 찾아왔다. 남편에게 사업을 넘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 마치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가 돌아간 뒤 가게 구석에서 그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라이터를 주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든다. 부디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진혁의 협박과 그가 남기고 간 불길한 증거까지. 라이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스님은 미친 사람처럼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잿더미 깊숙한 곳에서 녹슨 쇠붙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낡은 라이터였습니다. 라이터의 한쪽 구석에는 C, J, H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혁.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는 라이터를 손에 든 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최진혁이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호 측 변호인은 여전히 스님을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몰아갔고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배심원들을 현혹했습니다. 상황은 스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수아 변호사가 증거물로 아내의 일기장과 낡은 라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일기장과 가해자의 라이터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최진혁 회장은 방청석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이터에서 채취한 지문은 오랜 세월로 인해 훼손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최진혁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거짓 증인은 이수아 변호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천명건설 최진혁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에게 누명을 씌워 청연사에서 쫓아내주면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즉시 최진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최진혁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졌던 그의 추악한 민낯에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30년 전의 방화살인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최진혁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거대했던 천명건설은 주가 폭락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가명을 받아 몇 년 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청연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벌해 주십시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호야, 일어나거라.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이다. 나 역시 너를 온전히 품어주지 못한 허물이 있다. 부디 세상에 나가서는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스님의 따뜻한 용서에 박성호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청연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누명이 벗겨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사죄의 마음을 담아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너그럽게 맞이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흰소리는 이제 지리산의 명물이자 청연사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녀석의 이야기는 책과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흰소리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청연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그들이 가져온 후원금으로 흰소리 동물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유기견들을 거두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스님은 흰소리와 함께 아내와 딸이 잠들어 있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스님은 아내의 일기장을 품속에서 꺼내 무덤가에서 조용히 태웠습니다. 여보, 소리야. 이제 다 끝났소. 당신들의 원수를 갚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소. 내 곁에는 당신들이 보내준 이 착한 아들 흰소리가 있으니. 잿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스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흰소리가 스님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과거의 상처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걸음이 되어 스님과 흰소리의 발밑에서 아름다운 봄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월 스님의 머리카락은 이제 온통 하얗게 변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 희끗희끗한 털이 섞인 늙은 개, 흰소리가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흰소리 동물보호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큰 유기동물 보호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한 수많은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박성호는 스님의 용서를 받은 뒤 재단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성실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으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수아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내 최고의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지만 스님 앞에서는 여전히 10년 전에 그 당찬 젊은 변호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스님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 얼마 전에 구조된 아이인데 흰소리를 꼭 닮았죠? 스님과 수아 그리고 흰소리는 툇마루에 앉아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흰소리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은 어린 강아지에게 킁킁 냄새를 맡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스님은 문득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조용히 붓을 들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남기는 유언이자 그의 유일한 가족인 흰소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월 스님은 잠을 자듯 평온하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과 재단 식구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스님의 장례식 내내 흰소리는 스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구슬프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은 흰소리 동물보호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거든 내 남은 가족 흰소리를 부디 잘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이 녀석이 제명을 다하는 날 내 곁에 함께 묻어주시오. 다음 생에서는 부디 내가 이 녀석의 충직한 벗이 되어 이 녀석이 내게 주었던 사랑을 갚으며 살고 싶소. 스님이 떠난 후 흰소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스님의 빈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스님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아는 듯 인의 기운을 차리고 다시 청연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이제 청연사의 주인이자 재단의 모든 동물들을 보살피는 든든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흰소리 역시 스님의 뒤를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단 사람들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흰소리를 스님이 잠들어 있는 언덕, 아내와 딸의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리산 청연사에 가면 나란히 자리한 3개의 작은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흰소리를 쏙 빼닮은 하얀 진돗개들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개들을 보며 스님과 흰소리의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해월 스님과 흰소리가 별이 된 후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연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암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박성호와 이수아 변호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흰소리 동물보호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암자는 갈 곳 없는 동물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고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청연사의 새로운 수호신이 된 흰소리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유독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영특하고 용맹한 새벽이는 재단의 마스코트이자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새벽이는 매일 아침 스님과 흰소리가 잠든 언덕에 올라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스님이 남긴 사랑의 유산이 영원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결코 잠들지 않는 법. 그 불길한 그림자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다시 청연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래에너지라는 거대 기업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미래에너지에서 이 지리산 일대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청연사가 위치한 이곳이 바람의 질이 가장 좋은 최적의 부지입니다. 그들은 스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단 이사장이 된 박성호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암자만 옮겨주신다면 재단에 평생 쓰고도 남을 운영 기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박성호는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청연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오. 해월 스님의 영혼이 깃든 이 땅을 단 한 뼘도 내줄 수 없소. 그날 이후 미래에너지의 교활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천명건설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재단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고 지역 정치인들을 매수했으며 언론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낡은 절 하나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마을의 민심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풍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관광객들 상대로 돈 좀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언제까지 이 산골짜기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해? 과거의 아픔을 잊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수아 변호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법적으로 맞서 싸웠지만 거대 기업과 결탁한 권력 앞에서 그녀의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단의 괴한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귀중품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재단의 컴퓨터와 서류들만 전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에너지의 비리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순간 새벽이가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녀석은 괴한들이 침입했던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스님이 잠든 언덕의 한 곳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흙 속에는 이 새로운 위기에서 청연사를 구해낼 또 다른 단서가 묻혀 있는 것일까요? 새벽이가 파헤친 곳은 해월 스님의 무덤 바로 옆 작은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앞발이 닳도록 땅을 팠습니다. 박성호와 이수아 변호사는 불길함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새벽이의 발톱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녀석은 그것을 입으로 물어 조심스럽게 박성호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여 땅속에서도 썩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 위에는 해월 스님의 마지막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또다시 이 산을 탐하거든 그때 이 상자를 열어보거라.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10여 년 전 파산한 천명건설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당시 스님은 법정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이곳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기. 수아는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회장,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청연사 부지 아래에 우리가 묻어둔 그것들이 있는데. 걱정 마라. 그 늙은 스님만 처리하면 모든 것은 영원히 땅속에 묻히는 거다. 녹음기에서는 10수년 전 최진혁 회장과 그의 신복이 나누었던 소름 끼치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화재를 일으켜 스님의 가족을 해치기 전 청연사 부지 아래에 무언가를 몰래 묻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라니 대체 뭘 묻었다는 거지? 수아는 곧바로 천명건설의 과거 사업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진혁은 과거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했었고, 그때 나온 일부 핵폐기물을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몰래 청연사 인근의 폐광에 불법으로 매립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래에너지가 그토록 청연사 부지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바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풍력 발전소 건설을 핑계로 땅속에 묻힌 핵폐기물을 찾아내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혹은 영원히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너지의 최대 주주는 바로 감옥에 있는 최진혁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대를 이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지리산을 유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장부와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리산에 핵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특별조사단을 꾸려 청연사 인근의 폐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땅속 깊은 곳에서 방호복을 입은 조사관들에 의해 수십 개의 노란색 드럼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재앙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핵폐기물의 발견은 미래에너지와 최진혁 일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진혁의 아들은 즉시 구속되었고 미래에너지는 국민적인 불매운동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풍력 발전소 건설 계획은 당연히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공사였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청연사와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연사의 사연을 알게 된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리산 핵폐기물 정화를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을 아껴 성금을 보냈고 시장의 상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았으며 대기업들까지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지리산을 돕겠다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정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연대가 죽어가던 지리산을 살리기 위해 뭉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해월 스님이 남긴 사랑의 유산, 흰소리 동물보호재단이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이수아 변호사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모금 운동을 이끌고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정화 작업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지리산의 모든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전 세계인의 도움으로 지어진 국제평화생태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탐욕이 남긴 상처를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성호 역시 해월 스님처럼 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연사와 재단을 위해 헌신하며 스님께 지은 죄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수아 변호사는 재단의 든든한 법률 자문이자 박성호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할아버지 흰소리의 용맹함과 스님의 온화함을 모두 물려받은 그 녀석은 청연사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재단의 모든 동물들을 어미처럼 보살폈고 지리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늙은 박성호는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스님과 흰소리가 잠든 언덕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저 하얀 개가 새벽이에요? 그렇단다. 내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해월 스님을 지켜낸 아주 용감한 흰소리의 손자란다. 박성호는 손자에게 지난 수십 년간 청연사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의 슬픈 과거, 흰소리와의 기적 같은 만남, 간장 항아리의 비밀,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맞서 싸웠던 길고 길었던 투쟁의 역사까지. 어린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지리산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어린 손자의 질문에 박성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언제 또다시 이 산을 위협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란다. 우리가 세대를 이어 이 산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박성호는 손자의 손을 잡고 스님과 흰소리의 무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위로 지리산의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이 남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 지리산의 푸른 숲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리산 청연사에 가면 나란히 자리한 세 개의 작은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월 스님, 그리고 그의 충견 흰소리, 그리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다 간 박성호. 그들의 무덤 앞에는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새벽이의 후손인 하얀 진돗개들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들을 보며 스님과 흰소리의 아름다운 우정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비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청연사의 전설은 지리산의 푸른 숲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돌이켜보면 인간의 어리석은 질투와 욕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의 숭고한 충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흰소리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